오늘도 여전히 우리 판도라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두 분입니다. 정두환, 정청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 참, 네. 오늘 추석이에요. 추석인데도 이렇게 싱거운 말씀을. 또. 설날이 아닌가? 아, 네. 그거 하나 생각하신 거예요? 네. 뭐 하나, 오프닝 때 뭐 하나 살리고 네네. 싶어서. 네.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소신 발언의 아이콘, 장재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승우 씨 판도로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인이야? 아, 저보다 많이 하셨으니까. 그건 그래요. 판도라 선배님이시죠. 아니죠. 네, 네. 저는 뭐 항상 게스트. 아니, 며칠 전에 그 소신 발언을 하셨어요. 네, 또 뜨끈뜨끈하셨어요. 아니, 근데 소신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또 이게 오해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든 간에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좀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거 완보이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네. 종부세로 틀어막는 건 좋지만 거래세를 좀 인하시키고 또 많은 물량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좀 초월한 네. 그런 좀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이제 그 정부의 입장을 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만 또 부각돼가지고 제가 또 뭐 소신 발언이 뭐니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 당내에서는 뭐,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안 하시던데. 글쎄 이제 뭐 좀 불려서 혼났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를 누가 혼을 내요? 잘했는데? 혼을 내 누가 혼을 냈다고 그랬어? 혹시 이제 또. 아니 제가 잘한 혼내는 사람 있으면 혼내줬어요. 네. 잘한다고 칭찬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러한 대책은 시장에 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종부세 인상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더 큰 대책, 더 큰 몰핀 정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더 큰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걸 좀 막아보자는 얘기였죠. 네.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그 관점을 계속 유지하세요. 제가 지난 방송 봤을 때는요. 네. 두 분이 좀 티격태격하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아니, 스타트는 좋은 좋네요. 것에 또 그렇게 아, 또 그렇게 하나요? 향후 티가 한성질 내죠. 내가지고. 자, 오늘이 민족 최고 명절인 추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면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석 밥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화제일 것 같은데요. 홍영각하 선인민군 용예민대는 악파를 용접하기 위하여 멸하였습니다. 형형색색의 옷을 차려입은 평양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좌우에 늘어선 환영 인파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가 국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네.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의 7분 연설을 듣고 네. 그날 솔직히 못 잤습니다. 어,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는 5천 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통제된 사회, 폐쇄된 사회를 벗어나서 이제 자신감 있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 장면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연설을 시켰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얘기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북한이 자신감을 갖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우 저도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카프레이드를 비롯해가지고 뭐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가서 또 우리 평양 시민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인 판타지 영화를 한 편 본 느낌? 네. 근데 그 영화를 다 감상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공허함이나 또 의문, 뭔가 좀 갸우뚱하게 되는 건가 뭡니까? 네. 정말 이것이 진정한 환영이고 진정한 박수인가? 아니 우리 70, 80년대에 전두환 대통령 외국 갔다 아프리카 순방 갔다 오면 네. 학생들 쫙 길거리에서 네, 네. 와 박수치고 어떻게 15만이 그렇게 똑같이 물개 박수를 치고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함성을 지르는지. 그러니까 저는 평양 시민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규격화되고 저렇게 표현도 똑같이 해야 되고 저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저렇게 국가주의적인가. 저는 굉장히 오히려 평양 시민들이 좀 짠했거든요. 너무 만들어진 느낌. 자, 그것이 진정한 환영이었느냐. 저도 이제 여러 장면에서 감동을 느꼈고 네. 또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로 치면은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은 자식들이 편안하잖아요. 네. 부부가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 자식들이 그냥 불안한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버이라고 치면은 어버이들이 만나서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포옹하고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국민 전체가 편안해지겠죠. 그런 걸 느꼈고. 네. 근데 아까 장재현 의원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규격화된 우리가 이제 저하고 벌써 세대 차이가 나요. 저는 박정희 시대가 생각나는데 전두환 시대가 생각나요. 박정희 시대 때 그랬거든요. 네. 이제 누구 외국 손님이 오면 그냥 전부 길에 나가서 동원돼가지고 태극기 들고 네, 네. 박수 치고 다 그랬죠. 다 동원됐죠. 네, 그때. 네. 그 공부 수업 듣고 이제 중간 네. 중단하고 그때 생각이 좀 나고 그래서 좀 한편은 씁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백두산 등반도 굉장히 네.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그리고 카퍼레이트 장소에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2001년도에 평양에 가봤거든요. 순환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첫 번째 명소가 3대 혁명 전시관입니다. 우리가 지구본이 크게 보였잖아요, 뒤에. 거기가 북한 평양 시민들이 낮에도 방문하는데요, 가서 보는데. 이게 뭐냐면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에 대한 업적, 작품, 이런 것을 전시해 놓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로 치면 코엑스입니다. 그 지점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 고층 빌딩들 막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거기가 테헤란로예요. 그래서 코엑스 앞에서 내려서 테헤란로를 카퍼레이트 장소로 택했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다. 우리 이제 경제발전 노선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소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백두산 간 문제 네. 그것도 참 보기 좋았어요. 네, 네. 그림도 좋았고. 근데 그러나 그것도 네. 그냥 정말 대통령의 일정에 공식 일정에 그게 반영이 돼서 갔다 오시면 좋겠는데 네. 그것이 만약에 연출설이 있고 깜짝설이 있잖아요. 네. 연출설도 웃기는 거고 깜짝설도 웃기는 거예요. 연출설이라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죠. 왜 그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적으로 깜짝쇼를 하냐.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전에 제안해서 깜짝 이벤트가 됐다고 하는 것도 네. 정말 비정상 국가라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네. 그 일정, 엄중한 일정을 반영해서 가는데 그 일정에 그 사전 일정에 반영을 안 하고 자, 친구가 온 것도 아니고 야, 오늘 백두산 갈래? 네. 그럼 손잡고 올라가는. 이게 정말 비정상 국가의 정상들의 일정인가.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깜짝 이 스케줄이라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벤트라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어쩌라고 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장재현 의원이 저렇게 말한 부분을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 더 묵었다 가시죠. 네, 그랬다면서요? 네? 네.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삼지연 그 공항 있잖아요. 옆에 네네. 점심 먹었던 데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 남측 수행원 200명이 묵을 수 있는 것까지 준비를 다 해놨대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장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이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상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네네네. 양해해 주세요. 뭐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거를 북한이 이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네. 조선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그러면서 조선의 법도 예절을 본인들은 지킨다고 생각해서 그런 겸양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삐딱한 시각으로 보면 아니 정상국가가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동양의 미로
미덕으로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거 제가 지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겸손하게 김정은 비정상인- 위원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 안 했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정상적인 정상회담에서는 안 제가 나오니까. 그거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네.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대해서. 네. 이번 평양 회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계획인데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봄, 그리고 평양에서 가을, 그럼 서울에서의 겨울 함께 맞을 수 있을까요? 서울 일지 네. 아니면 뭐 제주도 일지는 제주도.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온다. 온다. 예. 근데 제가 또 온다 그러면 네. 또 두 분께서 그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과학적, 경제적 근거를 좀 얘기를 네, 드릴게요. 네. 거기에 무슨 과학이 나와. 과학적 좋아요. 네. 북한의 신세대들을 지금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 네. 그러니까 장마당이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이에요. 네. 600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평양에 택시들이 굴러다닙니다. 네. 자본주의의 상징이에요. 택시라는 것이. 장마당이라는 것이. 장마당 세대라고 불러요. 네. 김일성 종합대 앞에 우리 지금 커피 즐기지 않습니까? 점심 먹고. 네. 김일성 종합대 앞에 우리 서울하고 비슷한 현대식 커피숍이 8개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다 즐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로 치면 강남입니다. 평양 서남 쪽. 거기를 27번째 경제개발지구로 택했어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평양이 열리면 제일 먼저 투자할 사람이 누구냐? 짐 로저스. 오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짐 로저스가 3대 투자자 중에 큰 손에 속합니다. 네. 지금 한국에 이사 오겠대요. 이분이.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 북한은 도화지와 같은 곳이다. 네네. 거기는 관광업부터 뚫리고 그다음에 섬유업부터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물론 북미 속의 완전 비핵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네. 김정은 위원장 체제 때 2개의 경제 조치를 합니다. 자본주의적 요소, 반쯤은 자본주의예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게 2012년에 6.28 조치, 그리고 2014년에 530 조치.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당이 모든 걸 통제했거든요.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지금 준비, 경제 제도, 법을 마련해 놨어요.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뭘 보고 싶을까? 한국의 경제 발전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가더라도 항상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발전될 곳에 직접 참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론 잘 풀린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네. 잘 풀리고 그러면 반드시 서울에 와서 한국의 경제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덕 뭐 네, 연구단이라든가 네, 네. 이런 데를 꼭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몇 차례는 안 되지만 네. 왜 우리만 가고 뭐 쟤네는 안 와 이제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안 왔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저희는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주민을 통제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의 지도자 왔을 때 네네. 뭐 앞에서 막 화형식하고 뭐 플래카드 들고 네네. 난리를 치면 그 막을 재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이 오더라고요. 사실 경호상의 이유로 북한 참모들이 반대를 많이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신변의 위협보다도 네네. 그런 이제 적극적인 반대자들의 네네. 그 뭐 데모나 여러 가지 시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못 오는 건데 이번에도 그게 우려가 되죠. 그래서 못 온다에 한 표 거는 거예요? 아니요. 그 이제 아니요. 그게 왔으면 좋겠다. 그게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오게 된다면. 우리 네. 부대들 있잖아요 요새. 아, 태국 네. 부대 무슨 부대라고 제가 네.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또 저도 네, 좀 네. 악플이 막 달리니까. 네네. 근데 그 부대들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왔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한번 와가지고
한국의 이 상황을 네. 또 김정은이 많이 알겠지만 실제로 보고 직접. 느끼고 해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장재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가서 또 몰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나중에 오지 마라 반대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지금 왔으면 좋겠다. 반대는 안 하겠지. 에이, 그거는 좀 너무 나가시는. 그거는 판단이 오케이? 있어요. 아니, 오케이. 제가 뭐. 여기 합의 그러면. 아니, 당론이 아닌데. 네, 그럼요.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오는 것까지 그거를 반대할 자유한국당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철 올 때 반대했잖아. 김정은보다 낮은 급인데. 아니, 낮은 급인데 그때 오는 거는 사실상 이 평화 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의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수 있을 김정은 것 위원장이 안 온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좀 일어나가지고 빨리 와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당론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개 평의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통미봉람했어요. 핵 문제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그거는 미국하고 우리가 얘기할 거야. 남쪽 얘기하지 마. 네. 이렇게 됐어요. 네. 북한이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는 핵 문제는 네. 북한하고 미국하고만 문제가 아니라 남쪽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의 솔루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합의나 선언보다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천적 조치, 남북한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 신뢰 조치, 적대 정책 해소, 그리고 어쩌면 군비 통제까지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이걸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좋은 시기에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국민에게 생중계됨으로써 언론의 장난질, 갈라치기 이런 걸 못하게 됐어요.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즉시 다 보도를 했거든요. 화면으로든 노동신문으로든. 남쪽은 더 말 나위 없이 모든 지상파와 종편 방송들에서 2박 3일간 이걸 틀었어요. 네. 직접 생중계를 다 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남북한의 8천만 민족의 공통된 정서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첫 번째 판도라 정청래 전 의원님께서 네.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이 답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아유, 이 여자는 금방 맞추지. 아, 그렇습니까? 네. 제3차 평양 네. 남북 정상회담 2박 3일간 8천만 우리 배달 결의 우리 민족이 정말 눈과 귀를 집중하고 듣고 보았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다뤘기 때문에 네. 오늘 정청래가 여는 판도라는 네.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되지 않는 비공개 성과는 네. 땡땡땡땡이다. 그렇게 신고해가지고 뭐 어렵게. 먼저. 특별사찰? 특별사찰? 저 그럴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떠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종전선언. 종전선언. 태어난 척 하지 마시고요. 약간 입술을 떠시는 것 같은데. 종전선언. 사회자도 특별하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전선언. 두 분이 네. 종전선언이라고 말씀하셨군요. 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종전선언을 답으로 그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미국 워싱턴에 날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이 있습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네. 29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한미, 북미의 시계는 빠른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일 귀국해서 대국민 보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장관의 조속한 방북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제가 트위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항상 제가 이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매우 놀라운 사실이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1시간 만에 트위터를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네. 베리 굿 뉴스다. 1시간 만에 발표하자마자. 그리고 김정은과 곧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만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는 김정은으로부터 엄청난 소환을 받았다. 3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는 즉각 빈에서 그럼 실무 협상을 하자. 이렇게 네. 제안을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 이렇게 대국민 보고 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제일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던 것이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한다.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그 상응하는 조치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하지 않았죠. 네. 저는 그 상응하는 조치, 그것이 뭐냐?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종전선언은 남과 북이 할 수 없고 남북미, 중국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대중 압박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동방경제 포럼에서 우리 중국은 빠지겠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북미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종전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 출구에서 성과물을 가져나와야 되는데 출구가 있다면 입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과 미국이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것은 북미 수교거든요. 그러면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가 뭐냐? 종전선언이에요. 이 종전선언을 놓고 평양 정상회담 전에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럼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선언에 대한 아직 발표되지 않는 비공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네.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건데요. 네. 이를테면 지금 평양선언에 나온 내용 중에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 네. 네. 그럼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얘기한 거예요, 뭐예요? 장재원 의원은 먼저 얘기하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먼저 공격하시죠. 아니, 이게 장면을 떠나서. 네네. 이 성과가 네. 종전선언이고 네.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 그러면 네.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 네. 이 조건이 뭐가 될 것이냐가 네.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가서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네. 평양선언문에 나온 것을 보면 네. 영변시설을 폐쇄한다. 네.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형평성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게감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난 그건 이면 합의고 그거는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핵 리스트 등록이라든지 그거를 통한 해결 사찰이 없으면 네. 종전선언이라는 거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예컨대 동창리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대 뭐 폐기한다. 네. 미사일 발사대는 이미 이동용 미사일 발사대가 있어요. 네. 그거를 폐기하는데 뭐 전문가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감 보여주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거는 북한이 모든 걸 얻는 거거든요. 예컨대
종전선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그야말로 영변이라든지 동창리 폐쇄로 이어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그건 판도라가 아니죠. 장제원 의원의 합리적인 이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저에게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자, 미사일 발사대는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해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전문가들을 참관하게 해라. 오케이, 받아들일게. 영변의 핵시설은 앞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이거를 영구 폐쇄 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약속한다.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폐기하고 영변의 핵시설, 핵물질을 만드는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 상조치가 있다면, 종전선언을 해준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하고 즉시 영변 핵시설까지 폐기하는 걸로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누구 이걸 하자. 마음대로 받아들이냐고요. 이렇게 헐값으로 받아들이냐고 미국이. 보세요. 영변 핵시설은요. 과거에 플루토늄 만들던데요. 그렇습니다. 플루토늄은 예를 들면 재래식 핵무기예요. 이제 만들지도 않아요. 이제 우라늄으로 만듭니다. 네. 우라늄 농축 시설은 영변 같은 그런 거대한 시설이 필요 없어요. 900제곱미터 공장 지하면 돼요. 어디서 만드는지도 몰라요. 그게 몇백 군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영변 핵시설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시설이에요. 플루토늄 자, 보세요. 이제 이 플루토늄 원자탄을 만들지도 여기에 않다니까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나도 아는 사실을 미국이 헐값으로 그걸 받아요? 흥분하지 더군다나 마시고요. 아니 맞아 얘기할게요. 자기는 계속 FC 얘기하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창리는 필요가 없는 시설이에요. 이동식 발사대가 성공했어요. 그리고 SLBM 이제 잠수함에서도 발사해요. 발사대가 뭐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는 거 없애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미국이 몰라요? 그럼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종서서를 받아요? 그럼 트럼프가 바보라는 걸 자, 보세요.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자, 정도원 예. 의원님도 저도 네. 어쩌면 트럼프도 네. 북한이 핵시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됐잖아요.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트럼프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고 몰라요. 전문가들이 모를 수밖에 아니면. 없죠. 네. 네, 핵심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폼페오 장관이 즉시 실무 협상에 들어가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자. 네. 북한 실무자들하고. 네, 네. 그 실무자들이 아는 거니까. 네. 왜 빈에서 만나냐? 거기에 IAEA가 있습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네. 네. 사찰을 한다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북미 실무협상을 하면서 IAEA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빈에서 하자고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IAEA의 핵사찰 전문가들이 같이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실무자끼리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장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장지현 의원이 얘기했듯이 핵 리스트를 제출하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종전선을 받을 수가 있죠. 저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핵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핵 시설이 있고 잘 알다시피 핵 네. 물질이 있고 네. 핵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핵 시설이 지금 랜드 연구소에서 지금 뉴욕 타임즈 통해서 발표한 거 보면 한 40개에서 100개 있다는 거예요. 영변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핵물질은 지금 600에서 700kg 우라늄이 그 정도 있다는 거고요. 네. 핵무기는 지금 20개에서 60개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아니까 저도 지금 추정치. 랜드 연구소가 우리보다는 똑똑하겠죠. 아니, 추정치지. 그러니까 어쨌든 네. 누가 네, 추정하든 랜드 연구소가 추정을 해서 뉴욕 타임스가 보도를 했잖아요. 우리보다 낫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인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갖고도 1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얘기는 안 하고 아까 풍계리, 동창리 그 얘기를 해가지고 자, 종전선을 제가 한다. 다시 그거는 한번 헐값이라 정리할게요. 이거예요. 우리가 비핵화 그러는데 비핵화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이에요. 네. 자, 그런데 핵시설과 핵지식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물리적으로 짧게 받아도 1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지식은 원자력 핵공학자들의 지식을 네. 어떻게 없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미국이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핵 무기와 핵 물질을 네.
어떻게 단시간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첫 번째 임기 안에 이것을 없앨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없앤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차분히 얘기해요. 자, 순서가 있어요. 네. 동결이 있고 네. 신고가 있고 네. 검증이 있고 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결은 지금 김정은 자체가 동결을 한 거예요. 왜 동결했냐? 핵을 이미 만들었거든. 완성했으니까 이제 동결을 해도 되니까 동결한 거예요. 이미 다 핵실험도 필요 없어요. 핵실험장도 파괴한 이유가 네.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한 이유가 핵실험이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은 핵실험도 없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예요. 근데 이 핵실험 했고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험장이 필요 없으니까 파괴해버린 거예요. 사실상 우리 정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창내든지 영변 이거를 내놓는 거는 너무 헐값에 종전선을 얻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에 종전선이 뭐가 그렇게 비싸요? 이거는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제안이거든요. 그럼 김정은이가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 저는 추가로 뭔가를 내놓을 텐데 그것이 ICBM 정도가 아니겠느냐. 미사일 정도가 아니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트럼프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가장 나쁜 스타트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트럼프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실상 그런 제안들이 지금 오갔다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트럼프가 이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전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장제원 트럼프의 의원님. 잠깐만요. 장제로님 지금 있잖아요. 아니 제가 좀 종전선언이 혼자 그렇게 몇십 분 아니, 아니. 얘기해놓고 내가 지금 1분도 얘기 안 했는데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냥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의향은 이미 미안하지만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중간 입장을 바꾼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헐값이니 뭐 비싼 그게 값이니 그래요. 공식적인 아니, 다시 말하지만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불리한 네. 국가를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사실상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지위를 얻겠다는 그런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입구라면 그 입구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김정은이가 자신을 담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왜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특수성으로 좀 와야 된다. 트럼프는 어차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일정 정도 그것을 성과가 있는 결정이었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도 비교적 괜찮았다고 자평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평양회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상희로 형성이 되면 그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의 평화 공세가 고마운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북한에 대한 액션을 안 해줬을 경우 미국이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중간선거 전에 미북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트럼프가 사실상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평양회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그 시그널 속에서 11월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특수성으로 이건 트럼프의 트윗은 봐야 되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카드를 쥐고 있을 것인지. 그 트럼프에 가가지고 김정은의 메시지를 어떤 걸 전달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김정은이 왜 가장 낮은 단계에 제안을 했을까. 정청래 의원께서는 지금 동창리라든지 영변이 대단한 거를 갖다가 준 거로 얘기하지만은 정동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이 안 핵 되는 리스트 등록과 IAEA 사찰이라든지 정식 사찰이란 카드는 죽어도 못 주겠다라는 게 담겨 있다고 봐요. 가장 낮은 단계의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서 김정은이 뭔가 종전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한 거는 핵 사찰이고 그다음에 핵 리스트 등록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기는 못 주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의 제안을 한 것이고 그 안에 참 저희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종전선언은 제안이 개문 발차예요, 받아들여졌을 개문 때 발차. 저는 그게서 굉장히 문제다. 개문발차 역할을 한다는 자, 거죠. 이제 종전선언이 뭐냐를 다시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네. 종전선언이 뭐냐면,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첫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유엔사가 필요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주일 미군이 필요 없어져요. 주일 미군은 유엔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후방 기지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NLL이 필요가 없어져요. 원래 국가 12해리가 자기네들 그 영해거든요. 네. 그 NLL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양쪽 국방상 안보상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 이렇게 간극이 크네. 자 유엔사, 네. 주일미군, 네. NLL 문제 이걸 포함한 거를 갖다가 그냥 쉽게 뭐 영변 핵 시설 없애고 동창리 없애고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여기서 더군다나 따져봤자 네.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미국 철수는 얘기 안 했어요. 한미 동맹은 아무 관계가 없고 한미동맹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주둔해도 좋다라는 것은 이미 91년도부터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아 지금 내가 얘기도 안 한 걸 왜 얘기해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 안 했고 한미동맹 얘기 안 했어요. 네. 유엔사 얘기했고 주일미군 얘기했고 NLL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유엔사 해체 안 된다고요. 아니 그거는 전쟁이 끝났는데 유엔사가 왜 필요 있어요? 제가 종전선 협정이라는 게 그런 자, 거라는 걸 남북 제가 군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협력 이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남북 거라니까요. 공동군사위원회에서 유엔사까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만들자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엔사가 해체되는데 왜 유엔사까지 같이 3자가 하자고 그래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추석입니다. 네. 추석 밥상머리가 아니, 뜨끈뜨끈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네. 정동원 의원님께서 판도라를 열어주실 건데요. 이 판도라를 열면서 더 뜨거워질지 바로 열어주십시오. 네. 자 향후 북한 핵의 미래는 땡땡땡땡이다. 북한 핵의 미래는 땡땡땡다. 땡땡땡땡. 북한 네. 북핵의 미래는 그러니까 힌트로 네. 고사성어는 아니고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요? 자세를 달라. 사자성어? 네. 떠오르는 게 있나요, 지금? 북한 핵의 미래는 오리무중이다. 첫 글자 0으로 시작합니다. 0? 0? 영자가. 향후 북한 핵의 미래는 영구미제다. 굉장히 야. 굉장히 진짜 판도라의 네. 앞으로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네 가지라고 보는데 네. 네 가지가 뭐냐면 단계적 상호주의적 해결, 그다음에 동시핵 폐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 이전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가 애매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없어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근데 일단 두 번째 동시핵 폐기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주장을 했었는데 북한이 거부해가지고 지난 미국 회담에서 네. 동시핵 폐기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단계적 상호주의적 해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지금 북한에서 이제 뭘 시작해야 되냐면 동결은 스스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동결이 있고 신고 있고 그다음에 검증이 있고 이제 폐기인데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핵 리스트를 내놔라. 그게 네. 신고입니다. 네. 근데 신고를부터 이제 엄청난 일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과거에 두 차례 핵이 위해서도 신고까지도 못 갔어요. 그때는 동결까지만 갔다 끝났고 네. 거의 20년 동안 네. 그렇게 어려워요, 신고가. 신고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장롱에 자, 통장 신고가 내놓는 뭐냐면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한 제가 랜드 연구소에서 추정한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를 다 밝혀야 되는데 특히 핵무기 같은 경우 20개에서 60개 있는 거를 어디 있다고 밝힌다? 북한이 밝히겠어요, 그거를? 왜 밝히기 힘드냐면 핵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밝히기 어렵지만 이걸 밝히면은 시설이나 물질이나 무기가 있는 데를 밝히면은 미국에서 폭격에 타격이 되게 돼버려요, 네, 그게. 저기 매일경제신문 본사 지하에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됐고. 왜 매일경제를 선택을 네, 해요? 일부를 선택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든지 잘 돼가지고 네.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 몇 개만 슬쩍 할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미국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지만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우라늄 농축 물질은 절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하에 조그만 공간이면 있으면 되니까. 네. 미국에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신고를 그 액면을 받아들이겠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난항에 부딪혀갖고 진전을 못하게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게 해결이 될 것이냐. 결국 북한이 이걸 속이다가 결국은 미국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질질 끌다가 어떻게 되냐면 네. 두 가지가 이제 남았죠. 협상이 결렬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미국 정상회담 이전으로 복귀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두 가지가 나오겠죠. 군사적 옵션이 나오거나 대북 제재 강화가 나오거나. 이제 군사적 옵션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대북 제재 강화가 이제 지금 최대 강화까지 왔는데 더 가면 이게 뭐냐면 북한 주민을 아사시키는 이제 제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유도 최소한의 경유를 지금 공급하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안 해주면 북한 사람들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인도적으로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제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 안 되는 거고 그럼 네 번째가 뭐냐면 애매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이게 여태까지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가 겪어왔던 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그냥 기정사실화되고 제재도 이제 사실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각 나라가. 왜냐하면 각 업체들이 다 걸렸는데 그 제재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회사라는 게 있고 그 조직이라는 게 있고 다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걸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거든요. 반발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흐물흐물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길이에요. 가장 원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애들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 북한에 가서 뭐 대국상 가고 또 체조 경기 보고 그러면 그냥 뭐 다 풀리는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착각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정도원 우리 선배를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자기한테 맞추면 좋은 거고. 이렇게 그런 되는데 거지요. 이 간극을 정도원 의원과 정청래의 간극 메꾸기는 영구 미제다. 아니,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년만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예. 제가 판도라 1년 6개월 하면서요. 네. 아니 남북 대화가 어떻게 가능해? 북미 대화가 어떻게 가능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2018년 봐라. 남북 대화를 시작한다. 북미 관계도 개선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있잖아요. 네. 3, 40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최고조의 위기가 다르면 반드시 화해 분위기가 없고 대화 국면이 왔어요. 그건 역사, 이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거든요. 정도원 의원님이 4가지를 하면서 영구미제로 간다고 그러는데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분리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서 같이 가자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 김정은의 입장입니다. 네. 뭐냐면 동시적 단계적으로 가자. 중국 용어로 얘기한다면 쌍궤 병행. 레일이 지금 왼쪽 오른쪽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는 동보적 이행 조치. 같은 걸음으로 가자. 네, 네. 이겁니다. 자, 북한이 우리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말과 약속이죠. 네. 미국도 이것을 믿고 그럼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리고 나서 그 입구에 들어가자. 그리고 핵 리스트도 제출하고 핵 사찰도 받고 하는 것을 추후에 동시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자 하는 것이 네. 삼국 정상들의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정도원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은 정상들의 생각을 다 알아. 예, 정도원 의원님 같은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북한과 미국이 불신이 깊고 또 합의했다 깨지고 했기 때문에 네.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실무자들끼리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세밀한 부분을 합의를 하다 보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텀업 방식에서 이번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친서가 지금까지 위태위태했던 북미 관계를 이어주고 있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열립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서 실무자끼리 해결되지 않았던 과제가 외교부 장관끼리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북미 정상 간의 합의로 해결될 아니, 것이다. 제가 진짜 오늘 그 우리 정도원 의원님 판도라를 들으니까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마치 대한민국에 정말 평화가 오는 것처럼 또 핵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 정권에서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게 듣고 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핵을 완성한 국가에서 핵을 폐기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죠? 어디 우크라이나? 리비아, 우크라이나 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왜 그 자기가 개발한 겁니까? 러시아 겁니다. 어쨌든 거기는 폐기를 자, 했잖아요. 지금까지 만드는 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네, 네. 단 한 번도 핵을 완성한 국가가 핵을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체제 붕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세계 역사가 없었던 일을 왜 북한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건지. 촛불혁명도 처음 일어난 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니까 또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세를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마치 정말 비핵화를 할 것처럼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중국과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안식처가 돼주는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과 북한의 이런 비핵화 협상이 깨져도 중국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안전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이라는 볼모, 레버리지, 좋게 말하면 레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강력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한미 동맹의 입장이기 때문에 강한 협상력이 있는 것이고 또 한국 입장에서는 한 국내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이 비핵화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냉전 세력, 반평화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이 많아요. 자, 중국이라는 안전판과 한국이라는 이런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협상을 벼랑 끝으로 가서 깨지더라도 아무런 손해보고 회군을 했을 때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평화 공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것을 너무 믿지 말자. 두 번째는 북한은 지금 사실상 벼랑 끝으로 다 내줄 것 같지만 꽃놀이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얘기하자면 복잡하고 긴데 어쨌든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 포럼에서 중국은 우리가 종전선언에서 우리 중국이 빠져줄게 이해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미국만 체제 안전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핵강국을 포함한 주변 서강 열강들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연대 보증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 네. 그랬을까? 지금까지는 6자 회담국이 6개국 입장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5개국이 대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본만 좀 반대 입장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미국의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가 이번에 다시 이제 자민당 총재가 됐기 때문에 북한하고 직접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회담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부탁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6개국, 관련국 6자 회담의 6개국이 똑같은 입장을 갖기는 지금 처음이에요. 25년 만에. 아니 근데 정말 그 국제정세를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이 주요 외신이 네. 전하고 있는 이번에 평양회담에 대해서 평양선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이터. 우리는 시간표도 없고 더 큰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보증도 없다. AP통신. 북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정상황 평가와 위반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사찰국 입국 허용의 합의 등과 같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행정부에 있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만들 양보를 했는지 전혀 분명하지 않다. AFP. 전문가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 가디언, 뉴스위크. 다 영국, 미국 이런 유력지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평양회담에 평양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이런 평화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지적들을 관가한다면 큰 문제가 생긴다. 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북한은 이런 평화 공세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벌써 이 평화 모델을 통해서 경제 제재 조치
이런 숨통이 튀어온 겁니다. 지금 장재훈 의원이 얘기하는 미국의 주요 언론 그리고 네. 서방의 언론들이 반 트럼프예요. 미국 내에서도 300개가 넘는 신문, 방송에서요. 반 트럼프 연대해서 트럼프가 하는 것은 무조건 비판하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부정적인 언론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제가 전혀 다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38로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가장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네.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 사이트에 어떤 그 사람이 썼어요.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서 네. 한반도 평화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 내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악담을 썼는데 이제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되겠다. 가장 보수적으로 썼던데도 그렇게 입장을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외신이라고 하면 무슨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조건 안티예요. 지금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좋은 의견은 미국 언론에 없는 거예요. 산팔로스 잘 찾아냈네 어떻게. 명확하게도 잘 찾아냈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뭐 계속 어려운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가운데서 어려운 들어보니까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렵죠. 네, 어려운 얘기 들어보니까 정청래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정청래 의원이 그리는 그림대로만 가면 네.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 뭐 이런 옛날에 말씀이신데. 정수라 씨 대한민국. 네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어.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그러니까 뜻이잖아요. 이런 지금. 목소리가 네.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그렇죠. 네네. 네, 아주 이게 뜨거운데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 게. 아니 저는 아주 중간에서 잘 들었습니다. 뜨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좀. 그건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정말 좀 답답하네요. 아니 답이라는 표현은 좋은 거야. 참 답이 있다. 근데 답이 두 개가 되면 답답이야. 답이 두 개가 쌓이면 미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르면 속 편하다. 그래요. 아니까 머리가 아프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열어주신 판도라에 대해서 한 줄 평 남겨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판도라는 판도랄까? 판도라인가? 네. 너무 뭐 종전선이 이면합니다. 좀 판도란가 싶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네. 우리 정두원 의원의 판도라는 네.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정론이었다. 영구미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미제에 대해서. 정도원 의원님의 판도라, 네. 영구미제, 이거는 미제가 아니다. 한국제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아재 개그. 단어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그죠? 너무 오래된 개그 아닌가? 우리 정청래 의원 하신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핵 문제는 알면 알수록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관적이야. 자, 이제 세 번째 판도라 장재훈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지금 우리 추석입니다. 네. 추석 기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과연 어떤 하소연 또 어떤 얘기를 할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일자리도 없죠. 물가는 폭등했죠. 부동산은 양극화 상황이 벌어지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남북 평화 무도 생겼으니까 네. 이제 좀 민생 경제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해서 시장에서 좀 더 대통령의 역할을 바란다는 차원에서 제가 판도라를 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살리려면 시장을 땡땡땡 대하듯 하라. 알겠어. 이건 내가 금방 맞추지. 오. 김정은 대하듯 하라. 와, 하철거렸다. 네. 너무 시원하냐? 그런 것 같은데요. 쌤이 다 보여.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을 대하는 거 네. 보면 네. 굉장히 신뢰를 가장 중심에 두고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신뢰를 해칠까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을 달래듯이 네. 이렇게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실상 북한을 3번 정도 방문을 한 것이고 판문점까지 포함한다면 네. 그다음에 모든 부처 장관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이 시간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대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대한민국 민생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이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방법과 모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 돼야 된다. 네. 저는 그것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스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스텝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스텝은 실패한 참모를 교체하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대통령께서 이 경제정책 기조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이것이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건 통계가 얘기하고 있고 체감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참모를 교체하는 것이 리스타트, 새로 시작하는 증표거든요.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참모를 교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적대적 북한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딱 단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획득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단절을 해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되는 것은 과감하게 고쳐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가장 임금에 취약한 계층이 길거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규모별로 또 업종별로 어떻게 최저임금의 충격을 시장에서 완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성장 문제입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과 혁신성장과 그다음에 실질 가계소득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규제 완화도 그렇지만 R&D 부분에서도 굉장히 취약해요. 내년도 예산에서 정부에서 20조를 첫 돌파했다. R&D 예산이. 이렇게 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순중한 예산은 7천억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기업 R&D의 세제 혜택 일몰은 8천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1,000억이 R&D 투자를 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다음에 실질 가계소득 향상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비소비 지출, 다시 말하면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비소비 지출이 20%를 살인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20만 원은 국가에 내고 80만 원 정도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다음에 실질 가계소득 향상이라는 게 물가가 굉장히 좀 저렴해야 되는데 물가가 지금 감자 같은 100% 이상 치솟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소득주도 성장의 요소들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기조를 바꾸든 아니면 보완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네. 경제 주체를 대할 때 적대에서 친화적 자세를 가져라. 아무리 그렇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에 간다 그래서 삼성에 구글하지 마라. 그 뒤통수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김정은한테 니네 경제 구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김정은이 방금 폭격때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인들이 왜 이 정부는 우리를 적대시하지? 막연한 이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으면 투자가 위축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상 투자가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말 한마디 조심해서 김정은한테 하듯이 말을 해라. 네, 마지막 한 가지. 네. 국민들께 참아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정권은. 정부가 인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인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고통을 주고 있는 계층이 상위 계층이 아니고 최하위 계층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가장 임금을 작게 받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이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더 참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한 거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를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추석을 마치고 좀 해주면 네. 이렇게 김정은 다루면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장제원 의원 옛날에 국어 점수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김정은 대하 이게 뭐냐면 비유와 상징인데 콕 네. 찌르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이것은 국어 실력이 있어야 말할 수 사회 역사 다 잘했습니다. 수학 빼고는 다 잘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얘기도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예요. 장제원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되지는 않겠지만 저나 아니면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네.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버는 나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기업의 이윤보다는 월급쟁이들의 월급이 좀 더 두터웠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제 이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네. 꾸준히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경제학자들과 토론하고 맞습니다. 예.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조를 네.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제 폐기하라. 그리고 실패한 참모를 교체하라. 뭐 장하성 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제이노믹스라고 그래요. 문재인의 경제정책. 그것이 이제 소득주 성장이에요. 네네. 주전 선수예요, 이것이. 예, 예. 축구로 치면 손흥민이에요. 근데 20분 정도 손흥민이 전반전에 뛴 거예요. 골 득점력이라든가 어시스트라든가 몸이 덜 풀릴 수 있어요. 근데 네. 손흥민 빼라.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주자. 아, 좀 더 기다릴 가치가 좀 있다고. 기다릴 가치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계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부분은 이런 게 많아요. 저도 카톡을 진짜로 받았어요. 심각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의 20%를 북한에 퍼주려고 그런다. 그리고 나라를 통째로 바치려고 그런다. 대한민국 곧 공산 국가가 된다. 이게 가짜 뉴스가 실제로 많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이 가짜 뉴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2018년 우리가 쓰는 통계는요. 2015년 대비 2016년 통계를 가지고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날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그 통계는 내년에나 비교 평가가 된다. 2016년 통계에 대비해서 2017년이 어땠다 하는 것은 내년에 나오는 거다. 한국은행 이런 통계에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통계 2016년 걸 가지고 2018년을 때리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똑같은 화법을 써야지. 네. 정청래 의원 얘기를 잘 들었고요. 일견 타당성이 있는. 그러나 네. 이제 도가 지나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일자리 정부라는 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이 국민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노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서 일자리 정부라고 잘했는데 보통 예년 같으면은 한 달에 일자리가 이제 30만 개씩 생기거든요. 네. 물론 없어지는 일자리도 있고 생기는 일자리가 있고 생기는 일자리가 30만 개 생기는데 네. 이제 지난 7월에는 5천 개 생겼다가 8월에는 3천 개 생겼어요.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돈을 얼마 썼냐면 1년 반 동안 54조를 썼습니다. 54조 쓰고 이런 결과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잘라도 자르는 게 아니라 능지처참해야 돼요. 담당자를. 아. 좀 더 심했나.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정권 쭉 이제 그 부침의 과정을 보면은 네. 또 제가 정권 탄생에 참여도 해봤고 네. 그 보면은 부분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보면은 항상 잘못된 궤도가 잘못 들었을 때 그거를 네.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정하지 않고 결국 몰락하더라고요. 거기 그거 쭉 가다가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소득수 성장은 정말 궤도를 잘못 들었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내기를 하자고 그랬던 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까지도 네. 소득수 성장 얘기할 것 같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오. 그때는 이제 차마 그런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딴 얘기하지. 왜냐하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이 결과가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님 말씀이 네. 굉장히 공감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20분밖에 안 뛰었는데 네, 이분이 네. 20분 동안은 어떤 그 확실한 성과를 못 얻었지만 네. 또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좋으면 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 동의를 하지만 네. 저는 아주 훌륭한 선수는 자신이 지금 현재 못 뛰고 있으면 네. 왜 못 뛰고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훌륭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20분 이후에 네네. 정말 손흥민다운 네.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하성 실장의 인식이에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3월까지의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제조업으로도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고도 네. 고용 감소가 아니다.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의 인식은 청와대 정책실장의 큰 책임입니다.
대통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다. 이거는 그야말로 이 경제 불행인의 인식, 지금의 사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아웃시켜야 된다. 저는 김동연 부총리 정도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다. 적어도 이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걱정,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시장에서의 신뢰력이 중요하냐. 자, 봅시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보전분을 일반 그 민간 기업에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지금 작년에 그 예산 만들어진 거 있죠. 그거 지금까지 집행률이 얼마인지 압니까? 1조인가 못 쓰고 있죠? 3조입니다. 3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률이 37%예요. 왜 안 될까? 민간 기업에서 직원들 임금을 보전해 준다는데 국가에서 무상으로 임금을 보전해 주는데 왜 이걸 안 받아갈까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일자리 안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직원을 들여봤자 지금 시장에서의 경기나 또 이 많은 인상된 임금을 주고 버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에서는 예산만 있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이제 친기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인적 혁신도 하겠다. 또 확실하게 좀 시장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자, 저도 얘기할게요. 네네.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최저임금 하나만 갖고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시장을 정말 잘못 건드린 거예요. 김정은처럼 되지 않고 누구처럼 되느냐. 박근혜 이명박 때 하듯이. 아, 이거 웅장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최저임금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계층이 누구냐면 고소득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월 평균 임금이 1,000만 원 되는 귀족 노조들, 네. 대기업 노조, 네. 저 공기업 노조 이런 데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고 제일 불이익 받은 데가 자영업자하고 임시직, 일용직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평가를 하고 훨씬 생각 안 하고 한번 얘기한 거니까 밀고 나간다? 그거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무슨 청와대 대변인 같은데 대변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후보직.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 적이 있을 때 그때쯤에 어떤 게 나왔냐면 주 5일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 그만두면 6개월 동안 일정하게 해고 통지서라든가 이런 걸 갖다 내면 네. 돈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고용보험의 일정 부분을 내야 됐어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왜 우리가 그만둔 사람까지 반액 정도 50% 정도 월급 받는데 우리가 그걸 내줘야 되냐. 네. 근데 지금 정착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요. 주 5일제도 처음에 아니 은행 업무 그럼 어떻게 보자는 거냐. 그러면 네네. 학교 토요일 날 애들이 학교 안 가면 그건 누가 보냐.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는 정책은 혼란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든 정책이 칼로 무자르듯 딱 시작하면 모든 것이 고통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일정한 완충 기간 동안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안으로 국민성장론을 내놨어요. 네.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최악의 네이밍이야. 본인이 좀 쑥스러운 모양이. 아니 근데 이제 최악의 네이밍.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안으로 국민성장론을 내놨어요. 네.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최악의 네이밍이야. 본인이 좀 쑥스러운 모양이. 아니 근데 이제 최악의 네이밍.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정치하다 보면 네. 이 대응할 수 있는 네, 어떤 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성장이라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재정보다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시키고 기업의 규제를 철폐시켜서 투자를 많이 일으켜서 그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소비가 돼서 다시
투자가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주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죠.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 아니, 나온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주목해 교과서에 주세요. 나온 얘기인데 아니 그래서 사회자 아주 예리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 장재훈은 근데 국민 내용을 성장이라는 떠나서 그거를 왜 그렇게 내용을 떠나서 하죠? 소득주도 성장론이 사실은 국민 성장을 하자, 네, 국민 소득을 성장하자는 게 네. 사실 네이밍상은 같은 이름을 댄 거예요. 방법만 그래, 아니,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니까 내용과 이름도 방법을 틀린 거죠. 떠나서 국민 성장론이라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론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시 지으세요. 방법이 방법이 이름을 다시 지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네이밍이야.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성장론은 네. 교과서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굳이 이름을 붙이는 아니 문재인 정권이 교과서대로 안 하니까 교과서로 돌아가자. 시장 경제 그냥 원론으로 돌아가자. 원론으로 돌아가자. 교과서 경제론 그럼 되지. 자유한국당 국민 성장론, 우리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하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만 보고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김병준 위원장이 나름 선수거든요. 근데 선수가 이렇게 어설픈 네임을 붙이다니 그건 좀 실수한 것 선수의 같아요. 헛발질. 헛발질. 아니 저는 오늘 그 판도라에서 장재훈 의원 처음 뵙는데요. 이거 진짜 좋네요. 이게 아주 임팩트가 있네요. 민생 경제 살리려면 시장을 김정은 대한테 달아. 그야말로 판도라 아닙니까? 네,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네, 판도라죠? 네, 철철살인 때 한마디로 딱 끝나는. 한 줄 평해 주시죠. 내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럴 수 있는 표현이다. 자유한국당으로 그럴 수 있는 표현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무 보편타당하고 너무 맞는 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지. 왜 또 자유한국당을 붙입니까 거기. 장재훈 의원 잘했다. 깔끔합니다. 한 줄 평해 주시죠. 자유한국당은 나름 질타하면서 네.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망하지 이제. 왜 이런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네? 네. 사실 그러다 망해요. 정부 여당 심각한 망해요. 얘기예요. 우리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 깜짝이야. 네. 정권이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오기거든요. 이쯤 되면. 아니, 정동원 의원은 무슨 걸핏하면 종쳤다. 망했다. 능지처참. 무슨 뭐, 징치를 당하냐, 징? 아니 종쳐봤거든. 징쳐, 계속. 저 같은 이 초보 MC, 시사 프로그램 초보 MC 같은 경우는요, 요즘은 진짜 이슈를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 한반도 정세가 정말 정체돼 있고 막 단절돼 있다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진짜 오늘 세 분 덕분에 제가 현 국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압축 성장하고 있어요. 저요? 네. 압축 성장. 이제 클로징 시간인데요. 바뀐 게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야심차게 미는 클로징인데요. 수취인 분명입니다. 이름하여. 분명. 네, 분명. 어느 대상을 정해놓고요. 그냥 한 말씀. 저는 게스트니까 두 분 한다. 아니요,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정동원 선배님. 네. 대상을 정해드릴까요? 아니면. 아니,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트럼프한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김정은한테도 할 수 오늘 있고, 얘기-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지금 경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네, 문재인 대통령 하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네. 이 소득주도 성장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속도 조절과 방법에 있어서 보완 대책을 즉각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정청래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네, 대놓고. 제가 사랑하는 정청래 의원에게 오늘 디스를 많이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저는 네. 정두원 의원께 오. 아주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그 추석이라 그런지 마무리는 훈훈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